첫 번째 메일은 참고로 전에 한번 165화에 사연 보내신 분이 후속 이야기를 좀 길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사연을 하기로 했고요. 여자친구 없어 나가는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부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좀 과외 어플을 통해서 영어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으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였는데, 연애 초에 루푸스라는 희귀 질환을 그 여자친구가 자가 면역 질환. 네, 앓고 있다. 내가 몸이 약해서 전화 연락 못 받는다. 먼저 잘 거니까 밤에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해놓고 2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생필품 등 여러 가지를 받아내기 시작을 하고 주말에 연락이 안 되고 어느 날 봤더니 퇴폐 마사지 업소로 올라가는 거를 발견했다. 나이 차이가 14살 차이다. 네, 그래서 후속 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매 165화 업소에 몰래 나가는 여자친구 사연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후로 그녀에게 이에 관해 물을 때 솔직히 그 일이 사실이라면 신이 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귀는 사람을 미행할 수가 있어? 거기 우리 친오빠가 운영하는 업소야. 주말마다 오빠 부탁으로 요금 정산 때문에 간 거고. 그리고 며칠 뒤 이 사실 친오빠가 알아서 화 진짜 많이 났어. 이건 엄연한 스토킹 범죄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사람이 정말 친오빠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 고소할 것처럼 굴고 각서까지 쓰라고 하길래 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며 친오빠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웬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완전한 이별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주말 오전에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밤에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정말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주말에는 부모님이 집에 와서 만날 수 없다고 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데 몸이 아파서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쇼핑할 때만 몸이 쌩쌩하고 백화점 두 군데 돌 땐 체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겁니다.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나 엄마랑 병원 갔는데 자궁에 혹 생겼대. 큰 대학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그거 뭐 서류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개인정보 때문에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뭐 위에 중요한 부분 가리고 보내면 되잖아. 아 싫어. 그래,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다 오빠가 준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가 준 어떤 스트레스? 지난번에 삼성역에서 나 미행했던 스트레스. 기억 안 나? 그때부터 서로의 불만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다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되고 마음 쓰이는 게 사람 본능일 텐데 그녀는 매번 거짓말로 저를 이용해왔기 때문에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파티하자고 사둔 술잔 세트, 커플링 담을 보석함, 같이 가자고 해서 사줬던 옷, 화장품 정말 많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원했던 완전한 이별을 달성해서 아주 홀가분합니다. 사람에 대해 많은 걸 배웠고 제가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4년 넘는 시간과 돈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배움의 기회 비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업소에서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기다려 보는 거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네. 사진을 가져가서 네. 그 업소에 가서. 네. 이분 초이스 하겠습니다. 네. 했는데 네,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오빠가 하니까 부탁으로 요금 정산을 하라고.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니 오빠가 퇴폐업소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네, 오빠가 그죠? 퇴폐업소라고. 친오빠가. 그리고 나는 카운터를 본다, 알바로. 그리고 이 사연자분은 사실 알면서도 그냥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속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과 의식이 막 전투를 하면서 속아라 해가지고 저 여자 만나고 싶잖아, 속아라. 그래서 그냥 자기도 설득한 것 같아, 스스로. 말도 안 되지 뭐 밤에 뭐 앨범 만나. 맨날 밤에 연락 안 되는 게 말이 돼. 근데 백화점 갈 때는 오빠 프라다 가자. 루이비통 가자. 그 자궁에 혹이 생겼는데 이제 병원비 뜯어내려고 이건 병원비죠. 뜯어내려고 했는데 이제 안 속는 거야. 2년이나 지나니까. 그러면서 싸운 거지. 근데 진짜 이 롯데 처먹은 게 이 오빠가 눈치챘구나 하니 갑자기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면서 공격의 그 아이템으로 또 써먹는 것 그쵸? 자체가 롯데 처먹은 년이네. 못해 처먹은 년이고 네. 제가 보기엔 이 사연자 같은 분이 몇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 타임 오빠고 밤 타임 또 오빠가 그럴 있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이 나이 차이가 많은 젊은 여성이 뭐 당연히 뭐 이성적으로 끌릴 수도 있는 거고 뭔데 한 번으로 족하다. 네. 그렇죠. 예. 한 반년으로 족한 걸 2년 동안 끌어온 거예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또 다른 이제 강사 남자분들을 위해서 여자분들을 위해서 대충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요? 나한테 꽂았다. 백화점 갈 때 이미 쫙 보여지고 안 갈 때는 시무룩해 지는 거. 근데 보통 만약에 진짜 내가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고 그러면은 네. 명품 같은 거 사줄 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그치. 얘 돈 많이 없어지니까. 아니 물론 기본상으로 한두 개는 사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건 특별한 날일 때는 이건 수시로는 아닌 거. 그냥 이러잖아. 만약에 집에서 둘이 같이 누워 있었어. 나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이야. 너무 힘들어서.
아 너무 힘들어서 오늘 아무도 나가고 싶지 않아. 백화점 갈까? 잠깐만. 잠깐만. 화장을 하고 가야지. 아 이게 있어요. 사랑을 이용한 나쁜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다들 좀 아니, 꽤 조심하시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라고요.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회사 생활하며 겪은 황당하고도 빡친 일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며칠 전에 한 직원 김 씨에게서 다른 직원들이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와 지사가 있는데 저는 본사에서 일하고 있고 제 험담을 한 직원 AB는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사에 출장을 가게 되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중에 A는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고 제가 짐을 옮기는 등 낑낑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좋은 분들이랑 일하게 돼서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고마워하며 저 또한 출장 갈 때마다 친근하게 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을 때는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김 씨에게 들은 바로는 제가 출장을 갈 때 그들은 허나 걔는 왜 출장 왔대? 잠깐만 그러고 보니 이게 안나 멘트구나. 아 이제 뭐 내 원샷도 뺐고 지금 내 사연 있는 거 분량까지 지금 자 바꿔. 됐어. 나 삐졌어. 그냥 다음 사연이랑 야 가로 해. 어. 걔는. 바꿔. 그럼 내가 이 김씨 이거 김 PD님 걸 할게요. 걔는 왜 출장 기어왔대? 아니 잠깐만. 새끼. 그 새끼 그거 일단 떠넘기려고 왔구만. 아, 걔는 왜 그러니? 아 몰라 미쳤나봐. 못생긴 새끼. 맨날 이 뜨거운 커피만 먹고 이 표정 다 뒤어라. 그렇지. 잠깐 직장 내 괴롭히는 번호가 뭐라고? 저는 사실 당연히 누군가가 제 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앞에서는 세상 친절한 척하고 뒤에서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비겁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AB 직원은 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에 대한 욕은 물론 점심시간에 손짓으로 눈짓으로 상사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는 등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수시로 욕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전에 들은 이야기에 제가 직접 더 겪어보고 그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직원들 대하는 슬기로운 회사 생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김 씨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분은? 아 옆에서 전해주는 말. 예. 그런 새끼들이 촉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옮기는 사람. 옮기는 사람. 본사 직원인 이 사연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 사연자의 처신이 어떤가에 대한 것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해왔는가? 네. 혹시 지사 사람들이 보기에 네. 본사에 뭐 갑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네. 그런 게 보였나? 약간 거들먹거리는 게 자기도 모르는.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사 사람들한테는 늘 본사에서 오는 애들은 재수가 없어. 우리가 불이익 볼 테니까 볼 수도 있으니까 잘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어떤 데는 본사에 근무하는 게 엄청난 특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음. 후배처럼 아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을 수 왜냐면 있어요. 내가 막 달려가가 버선발로 그렇죠. 가가지고 이거 지가 도와드릴게요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잘 보여야 말하자면 되는 입장이고. 본인이 사연자가 속으로 이 좋은 분들이다. 그게 아니었던 거야. 지사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건데 이분이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하는 게 뭐 맞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상황적인 맥락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 이 A랑 B는 그걸 낙으로 삼는 그렇죠. 그래 남는 사람들이어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연자님만 뿐만 아니라 걔 욕도 했을 수 있어 김씨 욕도 했을 그렇죠. 수 있어 다 그리고 A, B가 따로 있으면 서로 욕하고 그랬을 수 있다. 맞아 안나는 뭐 남의 안나 험담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 그럼 뭐 물어보죠. 가서 직접 내 욕했어? 내 욕했다며. 무슨 내 왜 했어? 그럼 막 어버버거려 막. 어버버버버버 그게 아니다 막 이래서.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 그럼 내가 그걸 좀 고쳐볼 테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오해래. 그거 무슨 그게 오해야? 결과가 잘 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또 욕하더라고. 그렇죠. 그치. 계속 요건 계속 해. 허한나는 뭐 너무 직설적이라고 뭐 너무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듣고는 굳이 내가 막 가서 네 내 욕했어? 그렇죠. 할 필요가 없구나. 할 필요 없죠. 저도 약간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팀원이 와가지고 팀장님 너무 친구들 이렇게 믿지 말라. 오히려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약간 이 김 씨처럼 저한테 전달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었던 느낌은 배신감.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나도 너무 정을 주지 않고 일만 해야지라고 들었다가 세 번째 든 생각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거는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해야지,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야지라고 생각이 결국 들었어요. 왜냐면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 한 명 나올 바꿀 수 때마다 없으니까. 변할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그냥 쭉 가야겠다.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힘든 그런 지금 마음이실 텐데 이 배신감이 좀 많이 드셔가지고. 네, 근데 다른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거여서 그럼요. 한 번씩 뒷욕을 듣게 맞아요, 돼 있어요. 맞아요. 우리 김 PD님한테 우리 얘기하는 거 다 앞에서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리 있는 거지. 고맙다. 자,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직 후 수면을 들으며 오후 산책을 하는 게 낙인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한가로이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복을 입은 한 남자 중학생 아이가 산책로 뒤쪽에서 주위를 살피듯 하더니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오른쪽 다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겁니다. 정말 만보기 하듯 한쪽 다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전 순간 놀랐고 속으로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저런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아닐 거야 하면서 그 아이를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가 갑자기 아니지, 여기는 유치원생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인데 저러고 있다고? 또 저 행위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내가 왜 피해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그 남자 아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아이는 아이들 놀이터 위로 올라가서 또 한참을 다리 흔들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며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오기 전 공원을 나가려고 하길래 잠깐만, 아까 친구가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내가 봐서 지금 경찰을 불렀거든? 잠깐 얘기 좀 하고 갈래? 네? 억울해요. 저 다리 떠는 거 습관이라고요. 불안해서 했던 행동이었어요. 바지 손에 넣었던 거 여기 봐봐요. 주머니에 사탕 있고요. 알사탕 말하는 거 아니야? 2개짜리? 하면서 사탕을 꺼내 보이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그 아이만 알겠지만 아이의 눈빛과 태도를 보니 오해였을 수도 있어서 내가 오해였다면 미안해. 앞으로 오해할 만한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이 오고 상황을 설명한 뒤 인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로 그 공원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아이와 친구들이 나를 찾아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열혈맘인 그 아이 엄마가 협박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 떠다니더라고요. 저는 과거에도 이런 일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변북로 맨 오른쪽 차선을 도보로 헤매는 할아버지를 보고 치매 노인 의심 신고를 하거나 택시기사님과 승객이 술 취해서 욕설하고 싸우면 큰일이 날까봐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종 신고해왔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서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 무리에게 한 소리 했다가 엄청난 욕설을 들어서 그 이후로는 좀 자제한다고는 하는데 막상 이런 오지랖 부릴 일이 생기면 못 참고 부릉대는 성격입니다. 웃긴 건 그 이후에 또 보복 등 후폭풍을 걱정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주변 신경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도 안나 언니처럼 신고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하고선 전전긍긍해요. 아. 항상 일을 저지르고 나도 항상 걱정한다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남성의 어떤 신체 구조로서 이게 각이 안 나와요? 상상하는 그게 좀 힘들 텐데. 한번 해줘봐 주세요. 제가 아니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 이게 봐봐요. 이게 주머니 넣으면은 넣고. 이게 손이 안 가요. 중앙까지 잘. 근데 만약에 중앙에 있는 게 좀 크다면요. 그래서 이게 옆에까지 여기까지 왔다? 네. 중학생. 맨처럼 중학생 아이. 탁구 영상 쳐보세요. 탁구 영상 여기 계시더라고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헐리우드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만약에 그 상태에서 다리를 흔들었다. 한번 다리 흔들어 봐주세요. 이게 다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든 게 아니라 다리를 흔든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는 다르죠. 근데 좀 미친 듯이 한번 해줘봐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 PD는 모른 척 하는 거고 사실은 주머니를 뚫어갖고 유레카! 바보야!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바보야. 그리고 통바지. 배기바지. 그렇지, 모르는구나.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 아이가 그 행동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굳이 그거를 지적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여자분이신데 그렇죠, 좀 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냥 지나치죠. 네. 근데 이분은 못 참는 것 같아요. 성격상. 예. 담배 피는 애들한테 뭐라고 한 소리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대잖아요. 그렇죠. 걔네가 만약 술 취한 상태였으면은 그렇죠. 욕으로 안 끝났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이제 호르몬 조절이 되는데 걔네는 호르몬 조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 뭐 다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전제하에 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자제를 하면. 그러면 그 단어로 하지 말고 그냥 비명이나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막 그거 뭐 하는 거야? 거기 그 담배 피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걔네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미친 여자인 건지 모르게. 무섭다. 피하고 싶다. 그치.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막 못 덤빌 것 같아. 네, 피하고 싶어.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게 허한나 단계. 그러면 조금. 근데 이제 신고를 한 건 좋아요. 경찰이 알아서 확인해갖고 부모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잘한 건데 왜 또 막아서냐고. 그렇지. 그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너 도망가지 마. 내가 경찰 올 네, 때까지 너 그렇죠. 나랑 네.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제 굳이 막았다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접촉하는 것만은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 정의로운 모습 아주 칭찬드리고 음. 이 선에서 있기를. 예. 뒤에서 해라 뒤에서. 뒤에서. 네. 자, 다음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직장은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으로 몇 년 전 대리과장, 차장 등의 전형적인 직급 체제를 없애고 매니저님으로 직함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니저가 아닌 직급으로 부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부장급 꼰대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니저님이라고 불렀을 때 부장 레벨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러 번 바뀌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속에서 이 꼰대들을 눌러주고 싶은 오기가 단전부터 끌어올라서 꾸준하게 매니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 팀에서 저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도 제 풀에 꺾여서 다시 직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매니저님을 매니저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밖에 나가면 아저씨 1, 2, 3인데 조직 내에서 그렇게 불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옆팀 동료 팀장님은 제 회사 친구를 매니저님이 아님 안나 매니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똘끼 있는 젠지 사원이 저희 팀에 와서 이 팀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꼰대를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상갓집에 가서 이것도 다른 질문 같아요. 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동료가 우리 진짜 건강하자. 라는 인사를 건네는데 상황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렇게 왔습니다.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앞서간다고 하는 IT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무슨 과장님, 무슨 대리, 무슨 주임 대신에 외국어 이름. 안잘라, 제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바꿔라. 토니 프로님 이렇게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다 없어졌죠. 예,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다시 다 네, 없어졌어. 다 없어졌습니다. 싹 없어졌습니다. 네.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도 왜 그런 걸 했냐 하면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나 한국 IBM은 사장이 미국 사람이죠. 미국 본사를 두는 거라 같이 일체감을 하려고 어떤 경영 철학을 한국화시켜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저 같은 50대, 40대 꼰대들은 자기들은 자기 상사들한테 그걸 했으니까. 했는데 받고 싶은데 이제 와서 새파란 애들이 상업 매니저. 이렇게 하면 저런 이 새끼 이런 왜 저 아저씨 1, 2, 3들이 그 짓을 하느냐 배우받고 싶어 그런 거예요. 알아봤더니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도 예를 들면 되게 더 수평적일 것 같잖아요. 조직 문화가. 물론 영어를 헤이 아나, 헤이 상훈 이러긴 하는데 수직적인 건 똑같다. 그럼요. 오히려. 이름만 그럴 뿐. 왜냐면 하는 업무가 달라요. 맞아. 그럼요. 네, 그 책임도 다르고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직장 내. 여기 나오잖아요. 밖에 나가면 아저씨 1, 2, 3. 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셋 다 꼰대야. 그렇죠. 누가 하나 젊은 애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아저씨 1, 2, 3은 퇴직을 할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본인의 결정을 해야죠. 나는 진짜 평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하고 본인이 중간 직급에 올라갔을 때도 경력이 낮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저씨 1, 2, 3에 대한 혐오감이 있죠. 그렇죠. 저 새끼들은 능력도 없는데 월급만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죠, 당연히.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네.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넌 안 늙을 것 같니?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도 외국계 회사, 미국계 회사인데 너무 수직적이야.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이분은 네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느낌.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를 본인이 실현하시면 되고. 쉽지 않아요. 새로운 문화가 아마 오긴 올 건데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상하 위계 질서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만 갑자기 그게 없어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유교적 질서가
회사 내에서는 없어지긴 힘드니까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본인 일에 좀 집중을 또 하시면은 또 나중에 점점 또 본인한테 맞는 회사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 내고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이 울적해져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맥락이 안 맞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는 이것과 앞에 얘기가 전 맥락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회사 생활이나 상황적 상황에 대해서 네.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럼요. 아저씨 1, 2, 3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이 사연자는 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잘못됐나 싶었어요. 왜냐면 장례식장 가면 아유 건강. 네, 그죠. 네, 예, 예. 우리 건강해서 네. 가족들이랑 오래 살자 뭐 이렇게 난 네. 되게 많이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예.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례식장은 슬퍼하는 곳이다. 이 명제를 어겼어. 그리고 명제를 매니저님이랑 화기로 박았으면 했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그렇죠. 그 명제가 어긋나면은 그렇죠. 이분은 왜 왜 그러지? 이러지? 열받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본인은 아시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경험이 쌓이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속마음과 다른 어떤 맥락에서 내가 무슨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그냥 소신대로 일어나서 상관없어요. 예. 이분은 본인 능력을 굉장히 최대한 키워서 그거를 네. 강점으로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안녕하세요. 때는 바야흐로 25여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갓 회사에 입사한 저는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친구들이랑 한 잔 가볍게 마셔주고 막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역에 내리고 보니 내 안에 퍼부어 넣은 알코올이 빨리 배출해달라 성화였기에 좀 꺼림직했지만 지하철 화장실에 갔습니다. 막차였고 야심한 시간이라 예상대로 화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화장실 3칸 중에 가운데 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까? 화장실 칸 사이로 웅크려 앉은 사람의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나처럼 급한 사람이 또 있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옆 칸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겁니다.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이를 보는 척 살짝 허리끈 버클을 푸는 소리를 내며 옆 칸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칸막이 위로 남자의 두 손이 쑥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너무 놀라니까 야! 시원한 비명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인생에서 한 번도 내뱉지 않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밤 미치광이처럼 뛰쳐나갔습니다. 저의 고함에 지하철에 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고 두서없이 짓거리고 있을 때 화장실 안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게 무장한 남자가 어슬렁대며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네요. 지발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 이 한마디를 남기고 휘적휘적 달아나 버렸고 저는 벙찐 채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112에 전화를 하거나 아줌마의 패기로 쫓아갔을 텐데 당신은 가만히 있다가 뺑소니 당한 기분이라 성폭행범을 놓친 비분관계보다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수상한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몹쓸 짓을 당할 뻔해 어안이 벙벙한 나를 어떤 아저씨께서 형사라며 도와준다는 겁니다. 아가씨 저런 놈은 잡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많이 놀랐을 텐데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술 냄새도 나고 완전 수상한 사람인데 그때는 그 말이 왜 고마웠을까요? 첨언다행으로 별일은 없었습니다. 아저씨와 그 야심한 밤을 같이 걸었으며 동생과 같이 살고 어느 회사를 다닌다는 등 쓸데없는 TMI를 나불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네요. 과연 그때 그 아저씨는 형사가 맞았을까요? 형사가 아니었으면 왜 굳이 형사를 사칭하며 그 시간에 날 집에 데려다 줬을까요? 호였을까요? 악의가 있었으나 상황상 못한 걸까요? 25년 전 진짜 말 그대로 세기말. 요즘 같으면은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잡아준단 말이에요. 요새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 뭐야 이런 식으로 당황스러워. 시대적 상황과 연결이 돼요. 지금은 전혀 아니죠. 지금 제압당하죠 바로. 당연히 잡죠. 거기까지는 이제 됐어. 근데 갑자기 자기 형사라고 이거는 이제 사기꾼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형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부르거나 112차를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자기 형사도 바쁜데 그걸 되겠어요. 만약 비번이었어 그분이. 그래도 그건 아니고 이제 수작질 하려고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상황이 되겠다. 그렇지 한 거지. 별의별 인간들이 많으니까. 예. 뭘 수작질 하려고 그러면 자꾸 형사라 그러나 봐. 오해하실 수인데 형사가 형사라 그러지 않아요. 형사는 그냥 그 직원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경찰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사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노칭하지 내놓지 않고 않는구나.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신분증을 먼저 보여주거나
정복 경찰을 부르거나 이렇게 그 절차가 있어요. 대부분 형사라고 하면 일단은 사기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예, 거다. 맞습니다. 예. 네. 현실에서는 정복 경찰들을 보는 거지 사복 경찰은 맞아. 볼 일이 없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희 팀에 정말 결혼에 미친 캐릭터가 있어서 신기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희 팀은 성비가 여자가 100%인데요. 그중에 A라는 친구가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 20대 후반인데 30 전에 애 낳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작년 여름 5년 사귄 남친이 결혼에 소극적이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승연애를 해서 바로 새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사귄 지 2달 만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 날짜가 저희 팀 B라는 사원의 결혼 날짜와 같은 날짜인 겁니다. B는 6개월 전에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었는데 A가 갑자기 자기도 이 날짜를 미룰 수 없다며 양보해달라고 통보하더라고요. B는 엄청 화가 나서 미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기로 합니다. 그 후로부터 A는 무슨 말만 하면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댔습니다. 남친이 돈을 잘 버는 전문직인데 그것도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밤새 남친이랑 통화를 하느라 업무를 못하겠다더니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동료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실제 업무 부분에서도 누락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남친 휴가에 일정 맞추느라 갑자기 통보해서 제가 보다 못해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한테 저를 갑질 상사라고 했다더군요. 근데 결혼식 일주일 전 A가 갑자기 파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돈 때문인데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하기로 하고 다른 결혼 준비 비용은 5대 3으로 하기로 했는데 남자 쪽의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요청을 해서 크게 싸우고 결혼 준비 비용도 나중에 준다고 했다가 싸우고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비용도 안 줬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파혼이 한 달이 채 안 지난 지금 A는 소개팅만 몇 번을 했고 사내 미혼인 남자들에게 플러팅을 하고 다니며 결혼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연애, 남자, 결혼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아는 회사 사람들은 결혼하면 퇴사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저짓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랬을지는 모르겠네요. 나름 오래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런 팀원은 처음이라 메일을 드려봅니다. 집안도 자기 말로는 화목하다고 하는데 A의 동생도 작년 21살의 나이로 결혼한다고 했다가 파혼했답니다. 집안 분위기일까요? 이상합니다. 거짓말, 허언증이 허언증. 이런 분들은 관심 받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데요, 약간? 네, 있어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만 있는 뭐 예를 들면 텔러라든가 아니면 간호사라든가 직종들이 있어요. 여자분들만 많이 있는데 그 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잘 보세요. 5년을 사귀었는데 결혼이 소극적이라고 헤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결혼할 생각이 안 보이길래 그냥 그렇죠. 헤어졌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헤어지거나 남자친구를 사귄 건 맞지만 네. 그 결혼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그렇게 네. 얘기할 것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이 팀원들 중에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헤어진 이유가 다른 이유여도 그렇죠, 예.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그렇죠, 얘기로 예. 지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 가장 유리한 거는 뭐예요?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저 사람 결혼하기 싫어. 이거잖아요. 간단하니까. 그렇죠. 되게 간단하고 재산. 이 두 번째 부분은 저거 같아요. B란 사람 견제용?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이 거예요. 너무 지금 다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식장을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없어. 그렇죠. 걔가 관심 받는 게 싫었던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결혼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 결혼 말고 이 사람이 할 얘기는 없나 보죠.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사실은 업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못 돼. 네,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구멍이 숭숭 뚫린 맞네, 사람이 이게 다 아니에요. 이게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파혼하게 됐다고? 나 궁금한 것도 있다. 그럼 청첩장을 일주일 전에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그럼 확인해 봐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은 청첩장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모바일로 모바일. 그렇게 하죠. 모바일 네.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그렇죠. 그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왜냐면 일주일 전에 무조건 다 돌렸을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계속 소개팅만 하고 다니고 뭐 플러팅하고 다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네. 그냥 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만 있는 경우도 여자분들이 이해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독특하게 서로 간의 경쟁 심리라든가 지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이 요새 있거든. 근데 리플리하고 허언증은 어떻게 이게 리플리는 네. 그 자체에 내가 빠져버려요. 완전히. 네, 완전 믿는 거. 근데 메소드 연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근데 허언증은
습관적 거짓말이에요. 아, 자기는 있고. 알고 있고 네. 사실을. 근데 계속 그래서 틀리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이랬다가 그럼 저랬다가. 허언증을 해서 그게 금방 탄로가 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A라는 사람은 추후에도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겠네요. 이걸 계속 거짓말. 하다가 조금 느낄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직장을 옮기든지 딴 팀으로 옮기면 돼요. 가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집단에 큰 해만 안 주면. 네. 자, 다음 메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라임을 빼놓지 않고 듣고 있는 4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는 크라임과 함께 매불쇼도 잘 듣고 있습니다. 매불쇼 출연자 중 레이싱 모델 유다현 님이 있는데 솔직하고 털털해 보이는 성격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샤이한 팬이 되었습니다. 사실 순서는 바뀐 것 같아요. 아름다운 미모를 그쵸? 가지고 솔직한 건 그냥 덤. 네. 5월 18일에 전남 무안에서 F1 경기장에 슈퍼 레이스라는 레이싱 대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우연히 표를 얻게 되어 저와 우연히? 티켓팅 했겠지 그거. 우연히 티켓팅을 그거 있잖아. 자다가 밤에 나갔다가 실수로 라면을 끓여버렸다.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 실수로 면이 입에 들어가 있다. 실수로 소파에 누워 있다. 우연히 표를 얻게 되어서 저와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아들 셋이 가게 됐습니다. 행사 도중에 모든 레이서들과 차들이 있는 트랙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저는 혹시 유다현님을 보게 되면 꼭 함께 사진을 찍으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연예인을 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도 유다현님 보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잘못했네요. 그런데 정말 유다현님을 보게 되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을 요청하며 찐팬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현님은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서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바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실물 영접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고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공포음악 깔아주세요. 아내는 대뜸 푸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푸사 뭐야? 다른 사람들이 당신 푸사 보고 내 눈치 보면서 뭐라고 하잖아. 난 그냥 아니 내가 이제까지 당신이 올린 푸사 쭉 훑어봤는데 내가 나온 사진 하나도 없더라. 아내가 큰 소리를 낸 것도 화를 낸 것도 아니었지만 괜히 민망해진 저는 내 카톡 보는 사람 거의 없는데 라는 핑계를 내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보여서 바로 아내와 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푸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한 건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찍은 사진 자랑하고 싶어서 올린 것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성 교수님, 저는 단지 자랑하고 싶은 거였는데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저 보통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보통 이제 연예인들 누구 온다 그래서 같이 사진 찍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김경란님 나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죠. 맞아요. 제 핸드폰 안에만 고요히 사진첩 안에만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네네. 이 사연자가 평소에도 다른 연예인들 찍어서 올리고 그랬다고 하면은 부인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유다현만 딱 그러면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부인한테 눈치를 좀 보거나 아니면은 영리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결혼한 지 지금 아들이 4학년 1학년인데 이렇게 유부남 스킬이 10년. 부족하신 그러니까. 거라 싶어요. 눈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눈치가 없는 거야. 와이프 사진도 한 번도 안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영리하지 못한 게 이게 사전 밑작업을 했어야지. 한 2달 전부터 와이프의 잘생긴 걸 이렇게 올리고 그러다 유다현도 또 올리고 그쵸. 사실 빼고 그랬어야지. 이러면은 그게 스킬이죠. 그렇지. 네. 유다현 좀 신경 쓰지만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근데 갑자기 유다현을 올렸어. 그러면 사실은 누구도 문제 제기하겠지. 그쵸. 네. 갑자기 아내분께서 어디 갔다 저기 오더니 선지엽고 튀어. 변우석이랑 둘이 찍은 사진을 올려서 그렇지. 실물 영접 너무 빛이 나. 너무 멋있어. 사람전에도 똑같이 삐진다고요. 똑같아요, 사람이 다. 가족 사진도 올려주고 애들 사진 올려주고. 네. 근데 그동안 왜 안 올린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와이프님이 질투하시는 건데 네. 좀 두 분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 이 정도의 질투는. 그럼요.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불만을 가져? 그럼 평소에도 부인 사진을 좀 찍어주고 내가 나온 사진 하나도 없더라? 라는 거는 한 번도 안 찍었다는 거잖아. 맞아, 사진 찍어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DSLR 이딴 망원 렌즈 어. 들고 그 레이시 이거 갔으면서 그걸로 그 DSLR로 마누라를 찍어줬냐고. 그렇지. 그 망원 렌즈로 대포로 찍어줬냐고. 아까부터 지금 사연자님 괜히 사연 보냈다라고 후회하고 계실 텐데 지금. 근데 그러니까 좀 스킬을 늘려라. 그렇죠, 스킬을 늘려라. 어. 올려도 된다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많이 올린 애도 있어요. 근데
다만 스킬 있게. 밑작업이 좀 있어야 그치, 된다. 작업이 있어야지. 사실 잘생기고 예쁜 사람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들 다 좋아합니다 서로.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의안상하게 그렇게 잘 하는 게. 근데 이제 좋지 마지막에 혼자만 유다현 사진을 수백 개를 몰래 간직하면 범죄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자만 자기 하드디스크에 이거 혼자만 수백 개의 유다현 사진을 홀더했는데 갑자기 들켰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약간 그 마스크 거래. 그런 느낌이지. 아이시대로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그러니까 그냥 올려도 상관없다니까. 이해를 받으면 된다니까. 현명한 유부 생활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의 학부모인데요. 담임 선생님과 저 사이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문제 발단은 아이가 방과 후 수업에 가야 할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친구와 논다는 겁니다. 아이가 방과 후 수업이 있다는 걸 까먹은 것 같아서 방과 후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집에 와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는 계셨는데 중간에 출장을 가셨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왔다고? 동네에 누가 했지? 누가 인계받은 사람 있나? 그래서 애가 밖에 떠돈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누르고 자초지종을 파악해보자 하면서 선생님께 하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읽고 무시하시더라고요. 수업 중에 신가했는데 아예 학교 후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오늘 선생님이 네가 잘못해서 니네 엄마가 화났다고 하셨어. 이제 입학한 지 2달 된 아이한테 방과 후 수업을 잃어버린 게 네 잘못이라고 니네 엄마 화났다고 말하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통화하기 전에 분노의 감정은 커졌고 교무실에 연락한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대뜸 퉁명스럽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문자 읽고 계셨나요? 보셨으면 왜 통화하자는지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죠? 아이가 방과 후 수업에 안 가고 밖에 있는데 그날 마침 출장 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아이한테 야 니네 엄마가 잘못해서 화났다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건 지도한 겁니다. 그리고 방과 후는 외부 수업이라 제 소관이 아니에요. 3월 한 달은 제가 지도했지만 4월부터는 한 번도 지도한 적 없습니다. 벌써 5월이에요, 어머니. 애들 알아서 잘 가는데 전 책임 없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절차에 따라서 출장을 갔을 뿐이에요. 소리를 치더라고요. 순간에 제가 답답해서 잠시만요 선생님 그건 아니죠 말 끊지 마세요, 어머니. 저 말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교사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학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는데 그게 학교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학교에 있는 동안 일이 생기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건가요? 왜요? 어머니만 화내시고 교사는 화내면 안 됩니까? 저도 어머니 문자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거든요. 선생님 저는 학부모고 아이 안전 관련해서 불안한 사항이 있었고 선생님 부지도 있었다고 하니까 표현해야 할 것 같아서 숨기지 않고 화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어쩌나요? 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문자를 좀 잘 쓰시던지요. 어머니 문자 한번 올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수인계가 잘 된 거냐느니 이런 글을 쓰니까 제가 화가 나죠. 선생님 학부모하고 대화할 때 원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하는지는 지금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머니, 상훈이 데려와 보세요. 확인만 좀 하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불안한 가운데 아이와 스피커폰을 들었습니다. 상훈아, 선생님이 3월까지는 방과 후 가는 사람 손들어 했지? 네, 4월부터는 물어본 적 없지? 네. 됐어요. 상훈아, 이제 가봐도 돼. 들으셨죠? 전 이제 할 말 없습니다. 토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통화 후에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과 통화해보겠다고 하더니 1시간 뒤에 전화로 사과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 경력이 20년이 넘고 1학년을 5번 정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고 교사들 사이에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전화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사과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감 앞에서만 또 내내하고 학부모 바보 취급하네 라는 생각이 또 분명히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열이 많이 나서 학교에 나가지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문자로 결석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소시오패스인가 싶었습니다. 갱년기는 아니신지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닌지 40년 살아오면서 선생님과 말다툼을 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사지가 다 떨리더라고요. 저한테 들이받는 모습 보면 제정신 아니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아이를 활동에 배제한다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이를 보고 다른 반으로 갈지 전학은 어떤지 물어봐도 절대로 전학 가기 싫다고 합니다. 학부모에게 폭언하는 교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과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쓰신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지금도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것 같아요. 요거 부분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현직 초등 교사한테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돌봄 같은 경우에는요, 돌봄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담임은 수업이 끝나면 이제 소관이 원래 아닌 거죠. 근데 처음 1학년 때 모르니까 처음에 몇 번 따라가서 인계를 해주는데 3월까지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 선생님 소관은 아니다. 네. 출장 같은 경우에는 공석에 있으면 안 되니까 대리가 있어요. 누군가를 맡아줘야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공석은 발생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교감 선생님께서 1학년도 여러 번 하셨고 주변 평판도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부분을,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문자 보내실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을 코멘트를 해주시네요. 네.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쓰지 말아야 될 용어는 사연자가 쓰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인수인계나 이런 얘기는 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셨는지라는 말을 문자로 쓰는 거는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인계 제대로 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마치 회사 상사처럼. 그렇죠. 할 일 제대로 했어? 이런 그 느낌?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절차적으로는 다 했단 말이에요. 교사는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분도 첫 번째 학부모인데 민감한 부분을 민감하게 대응한 거는 네. 선생님도 네. 조금 민감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네. 그걸 꼭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확실히 잘못하신 거는 상훈아 일로 와. 다른 사람 와서 손들어 했지. 맞지 이건 안 돼. 왜냐 선생님 앞에서 이 아이가 판단한 거 아닌가요? 얘는 애긴데. 애기예요. 너 했지? 이거는 교육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엄마가 그러는 것도 안 되고. 엄마한테도 야 선생님이 그랬지. 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이 둘은 한 거고 네. 그걸 빼. 그건 잘못했어. 그 다음은 이제 감정 싸움이죠. 앞 단계와 뒤 단계를 분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뒤 단계에서의 감정적인 치고받음은 본인도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거로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막 부다다닥 싸우고 나서 선생님 나한테 화를 내? 그렇죠 이거죠. 앞에가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니까 서로 빼. 같이 싸웠다 치고 그렇죠. 선생님은 저쪽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불문에 붙이고 혼자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자분도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그래.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 아이가 중간에 빌 수가 있는데 그 네.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걱정이 되는데 한두 번 좀 더 데려다 주실 수 그렇지. 있어요? 그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했으면 해야지 괜찮은데.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섭섭하다. 선생님 섭섭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딱 이때라서 이게 너무 마음이, 왜냐면은 몇 달 전까지 얘는 유치원을 갔든지 어린이집에 있던 애가 그렇죠. 심지어 대변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애일 수도 있어. 몇 달 전까지. 근데 어쨌든 맡겼으면은 이제 믿어야 되는 게 또 그렇죠. 이제 예. 숙명이거든요, 학부모는. 근데 아마 또 사연자분 불안증이 있으신 아, 분인데 그러니까요. 더글로리를 봤을 거야. 거의 초등학생이 그러나요, 더글로리? 아니 그게 아니라 송혜교가 연진이 딸내미네 담임으로 들어가잖아. 아. 근데 송혜교도 연진이 딸내미한테는 안 그러잖아. 맞죠. 응. 그건 최소한 안 그렇지. 그럼.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하면은 이 아이도 느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대화법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박 PD한테 실망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 실망한 거하고 되게 실망스럽네? 라고 말로 표현해버리는 순간 이건 공격이 되거든요. 내가 화난 거고 내가 실망한 거지만 표현해서 전달하는 순간 그게 공격이에요. 심지어 이게 전후관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상대방은 공격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도 아. 되거든. 근데 이건 중간에 조금 나간 느낌이에요.